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ICBM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 공개로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업체 간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새로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8,000명이 이미 전선에 배치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며칠 안에 실제 전투에 투입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1,000여 발, 포탄은 무려 1,0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가운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 중 8,000명이 교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됐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과 무인기, 기본 보병작전 훈련 등을 시켰고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now assess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이어 이번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력 외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미사일은 1,000여 발,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그 포탄은 수백만 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백만 발이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1,000여 발 정도. 이 같은 북한의 참전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지켜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어제 발사한 북한의 ICBM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들어간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도중에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도폭탄을 실은 F-15가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이동식 발사대 식별에 성공한 전투기는 폭탄을 투척해 발사대를 격추합니다. 3, 2, 1, K. 한미 공군이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인근에서 고체 연료 ICBM을 최고 고도 7,000km로 발사했는데 ICBM은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ICBM 발사에 지난달 북한이 처음 공개한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신형 화성 19형이며 ICBM 최종 완결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 발생 시 확실하게 대응한 뒤 보고해도 된다며 직강 끝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도 지정하기로 결정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제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북한군 파병 작전의 계획명이 알려졌는데요. 동방계획, 여기에 러시아 사령관도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군을 맞이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프로젝트 보스토크, 즉 동방계획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계획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군 운용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 제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 임명됐습니다. 북러 간 부대 배치 등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러시아군은 소통을 위해서 북한말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탄약을 쓰지 않고 북한군을 최대한 포로로 잡기 위해 북한말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Ukrainian troops were given instructions on taking the North Korean prisoners. Here we have a bunch of commonly used phrases.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서방에게 지원받은 탄약이나 무기가 떨어지거나 낡기 시작한 겁니다. Враховуючи те, що і воювати вже нам нічим і ніким, і те, що ми там звертаємося і розраховуємо на наших західних партнерів.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성명에서 파병된 북한 장교 500명 중에서 장성인,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이 포함됐다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2,000에서 3,000명씩 5개 부대로 편성될 계획이며 이들은 몰래 러시아군의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특수부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비슷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파병됐다고 합니다. 이 폭풍군단은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암살 같은 극비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저희 MBN이 실제 이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파병 북한군들은 전장에서 살아남더라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한 폭풍군단에서 상급병사로 근무했던 탈북민 이웅길 씨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전투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으로 인원이 한 7, 80명 있다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진짜 10명도 안 보일 정도로 이미 뭐 골반이 약간 기형이 온다든가 훈련을 심하게 한 경우 뭐 빠져 있고 아예 없고 북한이 저격수와 같은 최정예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상 속 북한군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신병 벗은 지가 얼마 안 나는데 쟤들이 왜 왔지? 아, 총알바디로 나간 거구나. 그렇게 아끼는 전투원들이라면 그 알맹이들을 죽으라고 전사 내보낼 수는 없고. 파병이 결정된 순간 투입된 군인들의 목숨도 이미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전 끝에 겨우 살아남는다 해도 이들을 감시하는 별도 인원에게 지령이 내려갔을 것이란 뜻입니다. 장담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의 맛을 알았습니다. 얘네를 눈치만 새도 그냥 바로 사살할 수 있게끔 애들을 보냈을 거고.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는 심리전 등을 통해 대규모 탈영이나 투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번 파병이 북한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에도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며 우리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겼죠. 3파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와 미국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는데 체코 정부가 다행히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K원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미국의 3파전으로 진행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치열한 수주 경쟁 끝에 지난 7월 체코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택했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팀 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신 총리님과 체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전 산업 수출길이 넓어질 걸로 기대됐지만 경쟁국의 반발로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절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입찰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받고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는 주장엔 경쟁사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의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오면 3월 본계약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북한 접경지인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에 이어 인천 강화군이 오늘부터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합니다.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며 관련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통제할 방침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법인이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 두 회사가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재결합으로 자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에너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100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사태가 터진 뒤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이루어진 통화로 2022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관여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통화 다음 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로는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통령실 주장과도 대비됩니다. 경선이 이제 만났어요. 본선에도 계속 만났고요. 당선인 신분에서도 계속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를요? 네. 대통령도 만났고요. 조국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동참 호소에 나서는 등 범야권에서의 탄핵 목소리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태균 씨가 공천 이야기를 계속하니 그저 좋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김영선 후보자가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내용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SNS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의 전략 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전략 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은 원래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대 후보도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적이 없다며 녹취 내용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이 자신을 팔아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개된 육성 녹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측 관계자, 즉 명태균 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은 해명하지 않았다며 말미잘도 이것보단 잘 대응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당선인 측에 보고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전적으로 공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라 강조했습니다. 당 기여도라든지 대선 기여도, 또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 주냐 안 주느냐, 또 경쟁력, 또 정체성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4선 의원이었고 당대표 권한대행과 경남지사 출마를 위한 경쟁력을 쌓아온 점을 검토했다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특정 공관위원이 당선인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지만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보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 후 국민의힘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당시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대화라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며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당 반응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된 녹취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무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취임 전 당선인 때 대화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도 이제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믿어야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싣는 동시에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 뭐가 문제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천이나 이 당무에 관해서 지금 관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 대통령실발 악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던 한동훈 대표도 침묵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만약에 실제로 공관이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던 민주당은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면서 오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을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저녁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대화 내용 일부입니다. 시점은 2022년 6월 중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녹취엔 명 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김 전 의원을 다그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특히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설명하며 닥달하기도 합니다.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통화 내용 공개에 민주당은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되겠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정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명 씨 녹취록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엔 명 씨 의혹의 제보자인 강희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명 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주쯤엔 명태균 씨를 검찰로 직접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명태균 씨 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 오전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요 증거품 어떤 거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휴대전화 확보하셨나요? 지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명 씨로부터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돌려줬는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명 씨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명 씨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하루 전날 청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명 씨의 과거 운전기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명 씨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가수 지드래곤이 7년 4개월 만에 신곡 파워로 돌아와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곡 파워는 중독성 강한 비트 위에 강렬한 랩이 더해져 힙합의 매력을 발산하는 곡인데요. 지드래곤은 어제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파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각종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파워라는 제목에는 미디어의 힘에 대한 풍자와 동시에 자신의 힘은 음악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공백기를 깨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드래곤, 새 앨범을 기다렸던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의 한 무인 매장에 들어온 남녀, 바구니에 담긴 간식을 입구 근처에 있는 계산대로 가지고 가더니 경고 문구와 양심 거울도 무시한 채 바코드만 찍고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 남녀를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CCTV가 찍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나 보다.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에선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몸에 꼭 맞는 실리콘 보디슈트와 인형 가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출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면 코스프레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보인다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분장을 하고 여성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들어갔고 앞서 지난 2월엔 일본 지하철 좌석에 전신 타이즈와 여성 얼굴 가면을 착용한 사람이 앉아있는 괴기한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였는데요. 아직 보고된 범죄 행위는 없지만 온라인에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존재 자체가 무섭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항공 계열사에 채용된 배경과 태국으로 이주할 과정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0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다혜 씨 전 남편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던 검찰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다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자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채용을 해준 것이고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돈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다혜 씨 측으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아 출석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고 다혜 씨 측 변호인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는데요. 남아있는 다른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윤 전 의원의 유죄 확정으로 대법원은 돈봉투 의혹 수사에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 7명 중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식재료를 운반하는 냉동 차량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특정 온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냉동차의 냉동고를 돌리는 전기는 결국 기름값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기름값을 아끼게 해주겠다면서 차량 온도 기록계에 불법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직원이 냉동차에 올라타 온도계를 살펴봅니다. 이 기계가 뭐예요? 아니 온도 나오는 거죠. 온도계에는 영하 21도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냉동고 온도는 고작 영하 4.4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영하 15.5도 조작하신 거예요? 냉동차 운전자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건 기름값과 냉각기 유지 비용 때문입니다. 냉장 차량은 0에서 10도, 냉동 차량은 영하 1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짜 온도계로 조작해 설비 가동을 덜하면 시간당 최대 1.8리터의 기름과 냉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 3달 정도면은 본전을 뽑는다라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유통업자 5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온도계는 4,900여 대로 3년간 9억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온도계 700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꼼수 온도계를 사용한 운전자 3명에게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미 시중에 수천 대의 온도계가 유통된 만큼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냉장, 냉동차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판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의 운영자와 마약을 투약한 손님 등 무려 9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생각 없는 이 어른들은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팔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소파를 뒤집자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백이 발견됩니다. 강남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퍼지고 있는 케타민과 엑스터시입니다. 밤에 뒤집었다. 이 차로 밀대어가지고 쫙 여기다 깔아놓고 그 부장님은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여기 컴퓨터랑 다 압수수색이라는. 유흥업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손님만을 받아 은밀히 업소를 운영했고 일부 접객원은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경찰은 업주 A씨 등 91명을 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선 라면 국물을 쏟고 우리나라에서 온갖 난동을 벌이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최근 논란이죠. 우리나라의 한 20대 남성이 이 유튜버를 폭행하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외국인 남성을 누군가가 촬영하며 쫓아갑니다. 화면 속 외국인은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소말리. 어디가? 잠시 뒤 퍽 소리와 함께 소말리가 길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찰도 이렇게 유튜버도 아침에 원래 그런 거 아닌데 출근할 때 차 꽉 찼었어요. 와 소리가 나길래. 20대 남성이 소말리가 머물던 서울 송파구의 고시원 건물에 찾아가 폭행한 건데 해당 남성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들이 몰려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말리를 폭행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옆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고 편의점에서 소동을 빚다 직원이 제지하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기행과 민폐를 저질러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기행에 대해 미안하지 않다며 화면에 일본 전범기 사진을 띄우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I love Japan. I hope the empire comes back. No Dokdo Island. Takeshima Island. Japan #1.
소말리는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에서 행인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소말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출국을 정지시키고 향후 폭행과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스페인 제3의 도시인 발렌시아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 5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개월 동안 내릴 비가 단 8시간 사이에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당국은 쏟아지는 비에 속수무책, 실종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스페인 제3의 도시 발렌시아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육지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헬기로 신생아가 구조되는가 하면 육상에선 보트를 이용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나마 물이 빠진 곳엔 차량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중장비가 바삐 돌아다니며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홍수 사망자가 15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Nuestro compromiso por tierra, mar y aire, por todos los medios, el tiempo que haga falta, con todos los recursos posibles para encontrar ahora mismo a las personas desaparecidas. 단 8시간 만에 20개월치 비가 내린 게 홍수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주민들은 어떠한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Pantano con ríos que eran las calles que bajaba absolutamente el agua a toda la velocidad, sin que nadie nos hubiera dado el más mínimo aviso. 이번 기습폭우는 기후변화로 지중해 온도가 올라간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Surface temperatures have been reached of 30 centigrade. So any air mass moving in off the Mediterranean will be able to pick up a little bit more energy and more moisture as a result. 1973년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수 이후 최악의 상황에 스페인은 2일까지 국가해도 기간을 선포했고 유럽연합도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너무나도 귀여운 아기 팬더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등반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새끼 판다가 짧은 팔다리를 이용해 열심히 사다리 위를 올라갑니다. 이제는 나무를 기어오르려는지 나무에 붙어 고군분투해 보는데요. 중국에서 갓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의 모습입니다. 보호원들의 감독 아래에 열심히 오르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됐지만 지금처럼 연습한다면 곧 혼자 나무 위에 오르는 것도 무리 없을 것 같네요. 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 구조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배는 뒤집히는 기능이 있는 특이한 선박입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으로 수평에서 수직으로 회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음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건조한 이 배는 이미 지난해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선박을 가져와 바다 탐사를 위해 재탄생시킬 예정이라는데요. 재탄생까지 앞으로 1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멕시코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화재가 난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멕시코 공장의 드론 촬영 모습입니다. 구급차들이 공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공장 근로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데 당국은 재련 장비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기대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다만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이 세계적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9조 987억 원, 2022년 1분기 당시 77조 7,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부문의 실적으로 향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지 못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7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물량을 대량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삼성은 엔비디아의 정식적인 콜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시장의 이목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제품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오를 수 있는지에 쏠렸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며 다음 분기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분기 최대 규모인 8조 8,700억 원을 R&D에 쏟아붓는 등 미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난 2달간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을 해임하라고 협회에 요구하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김 회장이 인사 안 하는 선수라고 비판했던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지적은 전부 받아들여 선수단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2달여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김택규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쓴 문체부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에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협회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협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한 문체부는 불합리한 선수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안세영이 지적했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사 제품이 아닌 선수들의 경기용품 선택권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선후배 간 부조리한 문화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주말 외출 외박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미술 애호가층을 확장하기 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또 붉은 노을, 소녀 등 한국인이 사랑했던 고 이형훈 작곡가의 노래가 가득한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돌아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신비로운 색감의 유려한 곡선 형태의 정교한 포도 넝쿨 무늬를 가진 청자 상감 포도 문매병, 일본 하마다 쇼지 기념관에서 소장했던 주칠 사방 탁자 등 치열한 경합을 통해 들여온 문화유산전이 고미술의 정수를 선사합니다. 회원들이 소장한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고미술품 800여 점을 망라했는데 청화백자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도자,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담은 조선 후기 그림, 대나무로 제작한 조선시대 이층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미술품 그러면 고가로 알고 있는데 1, 20만 원대 소장해서 즐길 수 있는 토기 종류도 있고 자기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미술협회에서 진품 보증을 하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붉은 노을, 소녀, 깊은 밤을 날아서 등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사랑한 고 이형훈 작곡가의 주옥 같은 노래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생을 마감하기 1분 전
주인공이 인연술사 월하를 만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윤도현과 엄기준, 차지연과 김호영 등 기존 캐스트에 손준호와 서은강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역대급 무대라는 평가와 함께 다양한 시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를 새롭게 구성해 관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매해 5월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부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선보이는 디파인 서울은 디자인과 현대미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 플랫폼입니다. 단순의 의미라는 주제로 본질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을 담아 단순함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양태우 디자이너가 아티스틱 디렉터로 참여했고 런던의 야리라거 갤러리, 독일의 갤러리 징크, 탕 컨템포러리 아트 등 총 45곳의 전시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또 정의하고자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그 단순함의 의미라는 주제를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 개별 작가분들까지.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밀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돼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이틀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밖의 지역도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3.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9도, 광주 17도,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